경찰차 뒷좌석에서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32살 서연이. 그녀는 방금 분유 3캔을 훔치다 잡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의 네온 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손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생후 5개월 된 딸 지우는 연희 품에서 여전히 배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응애응애. 그 작은 울음소리가 연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내 아이가 배고파 우는데 먹일 게 없는 그 절망감을, 지갑에 5,000원밖에 없을 때 느끼는 그 무력함을. 아니, 그보다 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범죄자가 되는 순간을 내 아이가 보고 있다는 것. 앞좌석의 경찰관이 무전기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이동 중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용의자. 연희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엄마였는데 오늘은 용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83,000원짜리 분유 3캔 때문에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의 머리에 떨어진 눈물이 아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보다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돕는 작은 손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연이가 왜 경찰차에 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정 안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술실의 조명처럼 날카롭고 냉정했습니다. 서연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지만 떨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색 낡은 코트 안쪽으로 보이는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기 분유를 먹이다 묻은 자국일 거라고 방청객 중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는지 흐트러져 있었고 몇 가닥은 얼굴 옆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깨끗했지만 손등은 거칠어 보였고 여기저기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며 생긴 흔적들일 것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사건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분유 3캔을 훔친 혐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 액수는 83,000원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치고는 금액이 작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검사는 담담하게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피고인 서연이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경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편의점에서 분유 3캔을 가방에 넣고 나가려다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생후 5개월 된 영아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따갑게 때리던 그날, 집에 남은 분유가 단 한 스푼도 없던 그날, 생후 5개월 된 딸 지우가 배고파서 목이 쉬도록 울던 그날,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희의 가슴은 지금도 그때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왔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호할 말이 있습니까?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냉정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범죄는 범죄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중년의 한 여성은 손수건을 꺼내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자신의 무릎만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연희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라떼 아트를 그려주는 걸 좋아했고 커피 향기에 둘러싸인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 태민이가 있었습니다. 태민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둘은 3년을 연애했고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는 둘 낳고 싶다고 태민이 말했을 때 연희는 행복했습니다. 연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2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카페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 2줄을 확인한 순간 연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퇴근 후 연희는 곧장 태민의 작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작업복을 입고 나오는 태민을 붙잡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 임신했어. 하지만 태민의 반응은 연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지금.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 아직 돈도 없잖아. 집도 없고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떡해? 연희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준비하면 돼. 나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우리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하지만 태민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책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태민은 연희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는 모두 익십으로 남겨졌습니다. 연희는 태민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연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태민이 드디어 연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넨 건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차가운 5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병원 가 미안해. 그게 태민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미안하다는 말도 다시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기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카페 사장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며칠 고민하더니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작은 카페라 육아휴직을 줄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3년 전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요양원 비용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을 내기도 빠듯했던 연희에게 남은 건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 하나뿐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연희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병원비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출산용품을 살 돈이 없어 중고 장터를 매일같이 뒤졌습니다. 3번 빨았다는 아기 옷 5벌을 5천 원에 샀습니다. 누군가 쓰다 버린 낡은 요람은 10,000원에 구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기를 재울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게 전부였습니다. 12월 7일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연희는 혼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쥐어짜듯 아팠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다급한 연희의 모습을 보고 급히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신호도 몇 개 위반하면서 달렸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건강한 아기 낳으라며 택시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연희는 그제야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옆 침대의 산모는 남편이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떠다 주며 힘내라고 응원했습니다. 또 다른 침대의 산모는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연희의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예요. 간호사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업무적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진통이 심해질수록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6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응애하는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아기를 연희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이 연희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혼자서도 이 아이를 지켜나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퇴원 후 현실은 연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며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2~3시간마다 배고파 울었고 기저귀는 끊임없이 갈아줘야 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연희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밀리더니 석 달이 되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는 우편함에 쌓여갔고 독촉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연희는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 이틀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아기 분유값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 분유를 먹여야 했는데 분유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캔에 3만 원 가까이 하는 분유는 일주일이면 바닥났습니다. 연희는 정부 지원금을 알아봤지만 서류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것저것 준비해 오라는 서류가 한 아름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통장 사본까지 어떤 건 발급받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빨라야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끈뜨끈했습니다. 밤새 보채며 울어댔고
연희는 잠도 못 자고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 소아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우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분유를 제대로 먹이고 계신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분유를 아껴 쓰려고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타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분유가 오래 가니까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라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바람소리가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남은 분유캔을 열었습니다. 캔을 기울여 보니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긁어내면 한 번 정도 탈 수 있을까 말까 한 양이었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4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합쳐봐야 5,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며칠 전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월세를 언제 줄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월세가 안 들어오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알바 앱을 열어봤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10,000원, 식당 설거지 시급 9,500원, 전단지 돌리기 일당 5만원. 하지만 지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후로 연락이 끊긴 친구도 많았습니다. 미혼모라는 말만 들어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지우가 배고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처음엔 작게 칭얼거리던 게 점점 커졌습니다. 연희는 남은 분유를 긁어 모아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물을 가득 부어 희석시켜서 양을 늘렸습니다. 젖병을 지우 입에 물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금방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보챘습니다. 작은 입을 벌리고 울어댔습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울었습니다. 분유통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봐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지우를 안고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하지만 지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고픈 아기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목이 쉬어갔습니다. 연희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를 포대기로 꼭 감싸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우를 달랬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찬바람이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띠링하는 문 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연희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연희는 분유 진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38,000원짜리 분유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분유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캔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아니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연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알바생은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주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연희 말고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가 천장에 달려 있었지만 각도가 계산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지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연희는 분유캔 1개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개를 더 집었습니다. 총 3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분유캔 3개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알바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알바생은 2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가방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방금 분유를 가방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배고파 울고 있었고 연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가방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바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점장님, 지금 손님이 분유를 훔쳐가시려는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해요. 제가 봤어요. 가방에 넣는 걸 봤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점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걸 보니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점장은 연희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점장이 가방 안을 확인하자 분유 3캔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점장은 분유를 하나씩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도난이 너무 잦아서요. 죄송하지만 신고해야겠습니다. 연희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기가 배고파서 그랬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핸드폰을 꺼내 일일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편의점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연희에게 다가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서연애 씨 맞으시죠?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배고파서요. 집에 분유가 하나도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경찰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점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점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83,000원입니다. 합의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른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도난이 너무 많아서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번 달만 벌써 5건입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희는 경찰차를 타야 했습니다. 지우를 꼭 안은 채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동안 연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형사였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연희는 지우를 안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꺼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혼자 아기를 키우셨어요? 연희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 아이 아빠가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다는 것,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어졌다는 것, 돈이 없어서 분유를 살 수 없었다는 것, 아기가 배고파 울어서 정신이 없었다는 것. 형사는 연희의 말을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형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돌아온 형사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분유 2캔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아기 먹이세요. 하지만 절차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소는 될 겁니다. 연희는 분유를 받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연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압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알고 있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은 저를 떠났습니다. 3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50만 원을 주며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를 혼자 남겨두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자리도 잃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뱃속의 아기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생명만큼은 제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알바 자리를 찾아봤고 정부 지원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를 돌보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맡길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서류가 너무 복잡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연희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분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분유를 긁어서 물에 타먹였는데 아기는 금방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울었습니다. 배고파서 목이 쉴 정도로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5천 원밖에 없었고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나요? 내 아이가 배고파 우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력함을요.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요. 방청석의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년 여성은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범죄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에게 밥 먹이고 재우고 안아주는 그런 평범한 엄마요. 하지만 저는 그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에게조차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벌금을 내라면 내고 감옥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기만은 제발 잘 보살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감옥에 가는 동안이라도 지우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연희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습니다. 안경을 닦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이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자리의 남성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법정 서기로 보이는 젊은 여성도 눈가를 몇 번이나 훔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물에 젖을까봐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검사조차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담담하게 기소 내용을 낭독하던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안경을 다시 쓰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정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런 사건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다만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계속했습니다. 법정은 처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정의란 단순히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의 진실과 인간성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연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서연희 씨, 당신은 법적으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본 재판부는 관련 기관에 권고합니다. 피고인과 영아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가 법정이라는 걸 기억하고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희 씨, 당신은 나쁜 엄마가 절대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키려 한 용감한 엄마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잘못이지만 그 이면의 사랑과 절박함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당신과 지우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연희는 법정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몇몇 방청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연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연희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 키워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힘내세요. 그녀는 연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혼모 지원 단체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연희는 명함을 받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남성분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아기 맡길 곳도 연결해 드릴게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성실히 일하시면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고용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오늘 재판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복지 담당자가 연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긴급생계지원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유 5캔과 기저귀 한 박스도 있었습니다. 아기 옷과 장난감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연희 씨,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2번씩 방문할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또한 육아 도우미 서비스도 연결해 드릴게요. 주 2회 2시간씩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연희는 지우를 안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도 아니고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연희는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 회사였습니다. 고객 상담과 주문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주 3일은 재택근무고 2일은 출근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우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며 연희는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있어야 해서. 하지만 선생님이 잘 돌봐주실 거야. 엄마가 저녁에 꼭 데리러 올게. 어린이집 선생님은 상냥하게 웃으며 지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돌볼게요. 지우 엄마도 일 열심히 하고 오세요. 퇴근 후 지우를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우 정말 건강하고 밝은 아이예요. 다른 아기들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잘 크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우에게 분유를 탔습니다. 이제는 아낌없이 먹일 수 있었습니다. 물을 희석시킬 필요도 없었고 양을 재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우는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희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잠든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연희는 지우의 작고 보드라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볼을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많이 부족했지. 너한테 배고픔을 느끼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연희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연희는 지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워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아직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연희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서연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관심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말이에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